점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 되는데. 안 네,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 저는 다 되는데. 같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데, 음, 그리고 제가,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문의가 최근에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음, 20회 말고 20회는 너무 길다. 10회는 안 되겠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0회짜리 하프 멘토링을 이번에 한 두 분만 그냥 실험 삼아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두 분만 선착순으로 운영을 할 건데,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그게 뭐예요? 명으로 하고, 그러니까 1대1 제가 코칭 비즈니스 멘토링을 하고 있었잖아요. 코칭 사업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대1 멘토링 계속 하면서 이제 크게 코칭 역량이라는 틀과 사업 역량이라는 두 개를 이제 저는 똑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개를 계속 점검하고 조언해드리고 그때 뭔가를 도전하시면 그 도전한 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 피드백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쥐서영 대표님이나 김지영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지금 받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20회짜리로 제가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하도 10회짜리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아서 10회짜리로 좀 타이트하게 가는 걸로 상품을 새로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일단은 두 명만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선착순으로 두 명을 받을 거고 나중에 그 링크는 보내드릴게요. 혹시 그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메일 구독을 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화면 이메일 보면서 오지게. 말씀드릴게요. 음. 어, 지금 카페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카페에 계속 올리는데 카페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메일 구독하기가 있어요. 음. 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구독하기 누르시면 제가 그동안 이제 보냈던 메일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음. 지지난번 8월 달부터 해서 그룹 코칭을 런칭하는 가이드를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어요. 아마 11편, 11편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자책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걸 지금 뉴스레터로 그냥 한 챕터씩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서 구독하기 눌러 놓으시면 요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 것도 이렇게 보면 좀 지난번 거가 디자인이 예쁘진 않지만 어, 이렇게 해서 2편 해가지고 챕터 1이 지난번에 나갔어요. 이번에 챕터 2가 나갈 거예요. 어, 확인하시고 혹시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번 주 올렸던 것들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일단 어, 이게 아마 포브스에 올라왔던 칼럼을 조금 읽기 편하게 그냥 문단 좀 나누기 하고 좀 그렇게 소제목 붙이고 그 정도 수정한 겁니다. 자기의심을 극복하고 기업가의 잠재력을 발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한테 오는 코치분들의 질문 사항들에 아주 많은 비율이 용기가 없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어떻게 해, 막막해서, 용기가 없어서, 뭐 저는 그걸 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안에. 그래서, 이 컬럼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아마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뭔가 하시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내면의 비평가와 분명히 씨름을 하실 겁니다. 내면의 비평가는 그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의심이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그 자기 의심 때문에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 의심 때문에 시작하기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브스에서 소개하는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덮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싫어요. 드러나는 게 창피해서 피해요, 그냥. 이게 드러나게 만드는 자리를 피하거나, 이걸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닌 척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의심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성공 경험들, 성공 경험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되살려라. 그리고 교훈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라. 비교 게임에서 벗어나라. 이건 뭐, 네, 누구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이 긍정으로 자신을 둘러싸라. 나의 정신적 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둘러싸라는 거죠. 쉽게 말해, 부정적 사람 그만 만나고, 긍정적이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옆에 만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혼자 하는 거였다면 5번은 전문가에게 의지해라. 뭐, 이거는 나약함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업 오너들 중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아주 아주 적극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전문가 도움 받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훈련이 됐다면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라.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Not yet 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근데 이제 제가 의역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의역을 하긴 했는데, 네, 나의 성장과 잠재력에 집중하고 강조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심과 싸우는 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고 기업가적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심이 있어요. 있는 편이에요. 네. 워낙 또 약간의 완벽주의자 같은 기질도 좀 있는 편이라 쉽지 않아요. 저의 자기의심을 이겨내는 게 매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들은 자기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는 어떤 것들과 싸우고 있는지 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일기 쓰기, 미래일기 쓰기, 운동하기. 아, 네.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해보니까. 네. 감사일기, 미래일기, 운동. 어, 그렇군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던가요? 운동. 운동. 운동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던가요? 제가 걷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같이 몸하고 방향이 같은 데를 가기 때문에 생각이 분산이 되지 않고 내가 집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딱 좋네요. 멈추면 다시 잠입이 되는 경우가 너무 심각하게 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번에 서울 유대미 강의 촬영 때 얼굴도 못생긴 게 무슨 생각으로 네가 서울 간다고 했니? 너 어떡하려고 살 빼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엄청 심각했는데 제가 그 원고를 안 만들었어요. 아예 안 만들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걸으면서 계속 말을 했어요. 중얼중얼중얼. 그러니까 살 빠지면서 사람들이 뭐 쳐다보든지 말든지.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예. 네. 그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 안에 운동을 가르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예를 들어 태극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오. 뭐 그러니까 태극권 안에서도 뭐 진짜 그런 권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좀 정신을 명상하는 것 같, 명상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요가하고 태극권이라고 하거든요. 요가, 태극권, 걷기 세 개가 실제로 활동은 하지만 뇌파 상태는 명상과 거의 똑같은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가를 가르치진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네, 해보려고 하는데 운동의 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저는 자기의심이 들 때 제가 항상 떠오르는 거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섬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진짜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 코칭 연구하라 그러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나 혼자 아주 철학적으로 깊이, 심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그거 하시는 자신도 분 있고, 있어요. 코치님 아시잖아요. 네, 많이 있겠죠. 네, 네. 한 사람당 그래서 600만 원씩 받으면서 뭘 하시는데요? 코칭. 아, 그러세요? 뭐, 어쨌든, 근데 뭐, 이상하더라. 네. 많이 있죠. 지금 제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려다가, 예, 와이프가 다시 이제 저를 일깨우죠.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챌린저스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이제 이러면서, 아, 맞아. 판을 벌려놨는데 내가 놓고 숨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저를, 되새기는데, 음, 자기만의 자기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하나씩은 갖고 계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업가는 진짜 이거 독입니다. 완전 독입니다. 음, 이거 있으면 사업가들은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사람이 안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결국 사업하시다 보면 다 지나간 길, 이미 닦여 있는 길로 가시면 경쟁이 결국 가격 경쟁 말고 붙을 게 없어요. 그거는 옛날처럼 생산물 기반의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돼요. 이미 뭐 유통 경로가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소위 말해 뭐 예를 들면 지금 치킨집을 내가 연다. 프랜차이즈 아닌 개인 치킨집 연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닭을 싸게 구해올 수 있느냐. 원가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고, 얼마나 목은 좋으나 이 가격은 저렴한, 장소에 임대할 수 있느냐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격 경쟁 붙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말고는 진짜 뭐, 맛이 이미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특출난 게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런 시장은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뚫고 있는 시장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시장은 결국엔 지식 기반의 사업이고,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 새로운 거 시도해야 되거든요, 계속. 남들이 안 했던 거. 근데 자기의심을 이겨낼 자기만의 방법이 없으면 거기서 다 막힙니다.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음, 그래서 꼭 자기만의 방법이 하나씩 있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렸다가 다시 카페로 가져온 글인데요. 어떤 칼럼을 기반으로 연구를 보니까 여기 제가 지금 원본 링크를 안 넣어놨네요. 왜 안 넣어놨지? 음, 원본 링크 넣는 걸 제가 까먹었나 봅니다. 어,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라는 곳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그래서 행복감을 높이는 진짜 비결.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과학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뭐가 있어? 아니, 이런 관점이었어요. 음. 과학적이라 함은 여기 이제 번역기가 복제위기라고 했는데 과학적이라는 표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반복적으로 실험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반복 관찰이 가능한가? 네가 했는데 됐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걸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위 말해 이런 거죠.
예전에 한참 그 유행했던 뭐 양파에다가 한쪽에는 욕하고 한쪽에는 예쁜 말 해주면 예쁜 말 해준 애만 잘 큰다.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험했는데 실제로 실험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결과들도 거의 반반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쌀, 다발에 생긴 곰팡이. 이것도 뭐 예쁜 말 해주면 하얀색 예쁜 곰팡이, 그 뭐 안 하면은 뭐 까만 곰팡이 피고 이거 있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실험한 것들을 보면 A가 실험한 건 그렇게 나왔는데 B가 실험한 건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 이때부터 이건 과학적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 에 나왔던 연구 논문들을 봤을 때 의외로 과학적으로 반복 관찰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재평가한 겁니다. 재평가해봤을 때 수천 개 연구를 재평가해봤을 때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논문이 57개밖에 없더라라는 게 첫 번째 좀 충격적인 얘기였고요. 그 안에서 감사, 사회적 상호작용, 마음챙김, 명상, 운동, 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사실 논문 중에 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행복과 연관된. 그래서 얘네들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감사는 확실히 단기적으로 긍정성을 높였다.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 대상이 그렇게 넓진 않았지만,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외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 행복감을 높이더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더라라는 거죠. 마음챙김 명상.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몇 가지 좀 아닌 포인트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운동. 운동은 한번 단기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행복의 증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좀 그 영향력이 조금 미비하더라. 그래서 운동한 날, 그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오늘 운동했다고 내일도 행복하니? 모레도 행복하니? 다음 달에도 행복하니? 이렇게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 이거 의외로 수많은 연구 중에서 가장 증거가 적었던, 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뭐 적용할 때도 조심해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거는 효과 있고 어떤 거는 효과 없고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잘 맞는 방법이 있고 안 맞는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현재 뭐 어디 책에서 뭐 어쨌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에 이제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걸 빨리 찾아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어, 그 방법으로 우리가 웰빙과 연관된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게,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 네. 혹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면 짧게 나눠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걸 발견하는 게 좋다. 이게 오티움 문요한 씨가 관계를 읽는 시간 그거 보면서 같이 쓰신 오티움이거든요. 딱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여가 활동. 음, 저도 그걸 경험하는 게 내가 너무 즐겁게 막 이게 일이 있으면 뭔가 스트레스 되는 일이 안 스트레스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얼른 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성심성의껏 하지만 에너지가 빨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난 더 재밌는 거 해야 되거든. 늘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슴 뛰는 일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제가 의문이 네, 되는 게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웰빙 뭐 이렇게 행복하려고 사실 뭐 캠핑도 가고 산속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음,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가 낮다는 거는 일단 신빙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을 찾는 데는. 네. 근데 왜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 건 그래도 걷기라서 좀 근데 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할까요?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확하게 직결됐느냐라고 보기가 연구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아니면 걸었기 때문이야?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랑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했기 때문이야? 이걸 검증하기가 쉽지 네. 않은 거죠. 특히 지금 음, 캠핑족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음, 물론 혼자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자연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고객들하고 했던 그 행복일기 거기도 보면 그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캠핑 갔을 때 좋아요. 수영하러 가면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거기를 또 쪼개는 거예요. 캠핑이라는 활동도 쪼개고 수영도 쪼개고 그 쪼갠 것 속에서 공통점을 다시 찾아가지고 가장 핵심 활동이 뭔가 내가 보람을 느끼거나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들을 저는 제안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고객분들한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캠핑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진짜로 낚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소리 안 들어서 좋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조용하고 그냥 내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얘만 보고 있으면 되니까. 막 복잡하게 뭐 생각할 필요 없고 거기 가서 뭐 핸드폰 울리는 거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그게 좋대요. 그럼 그분은 낚시라는 활동이 아니어도 그걸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은 많을 거예요. 산에 가서 진짜 텐트 하나 쳐놓고 있어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예를 들어 소위 말해 뭐 불멍이라던가 이런 거 하셔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 것처럼 어, 정확하게 그 활동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거일 수 있다. 그래서 재고해 봐야 된다. 한 번쯤 그런 이제 얘기인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그럼 현대인들이 다 산에 가야 되냐? 뭐 도심에 사는 모든 현대인들은 그러면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이제 뭐랄까요 학회지에 올라온 글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그걸 블로그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하고 나눌 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한 연구인데 온라인 치료 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뭐 치료는 아니지만 이런 휴먼 서비스 안에서 같은 맥락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참가자들 27,500명까지 했다고 해서 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연구구나 하면서 봤습니다. 어, 온라인이 좋냐, 대면이 좋냐?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온라인의 장점은 분명한 거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든다. 이거만큼은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비용이 있다. 어,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항상 숨어 있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고민해야 되고 어,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숨어 있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소위 말해 뭐 이동 시간, 그다음에 뭐 마음 먹은 그 순간과 실제로 가게 되는 그 순간 사이의 갭 이런 것도 온라인에서는 엄청나게 좁힐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지금 저녁에 10시 반에 갑자기 나 상담받고 싶어 해서 상담 어플 켜가지고 지금 상담 가능하신 선생님 찾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오프라인으로 꼭 고집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단 오늘 시간도 늦었고 안 될 거고 어, 물론 뭐 그 몇몇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하는 곳에선 전화를 받겠지만 그런 것 말고 내가 다른 치료를 받으려면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일 전화했을 때 내일 예약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다 비용인 거예요. 숨어 있는 비용. 그래서 온라인 CBT, 인지행동 치료, 이게 현재까지는 AI나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성이 그래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가장 좋았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CBT 기반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 연구에서도. 음, 그래서 나와 봤더니, 실제로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서비스의 필요성은 확실하다, 지금.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을 많이 절약해준다. 그래서, 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다. 온라인 코칭도 저는 그런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뭐 상담도, 온라인 가상 치료도 다 그렇겠지만, 온라인 코칭도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고, 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코치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빨리 코칭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특히 나의 프로필을 보고 공감하고 신뢰를 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의 특성은 나의 프레젠스는 뭔가 네, 코칭 프레젠스 관점에서 내가 어떤 프레젠스로 있기를 이들이 원하는가 이걸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걸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메인 서비스를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어, 이걸 본 저의 관점인데요. 음, 혹시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막 이거는 많이 안 해보셨긴 했지만,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 있을 때였죠. 코칭 자격증 딸 때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때 고객의 기호 파악이 지금 프레젠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꽂히는 게, 이 생각 못 해봤다. 전혀. 일반 오프라인하고는 확실히 다른데, 제가 소비자로서 느꼈을 때는, 어, 좀 더 명확한 걸 원할 때 오히려 온라인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해보니까. 더 이 명확한 생각 걸 진짜 원할 못 때. 해봤네요. 예, 음, 저는 그랬어요. 그 시간도 많이 안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고, 음,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오히려 음, 오프라인 만났을 때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음. 좋은 지적 같아요. 어, 저도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사람 대 사람의 어떤 그런 묘한 그 공감과 에너지 교환이 있잖아요. 그것 호감도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 예, 그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너 뭐 줬어? 이거에 대한 그게 좀, 뭐랄까, 니즈가 좀 적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맞아요. 그 호감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줬어? 이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어, 물론 아, 그러니까 버디 코칭이나 이런 연습에는 그런 것들이 잘 연습이 안 되지만 실제 우리가 돈 음, 받고 하는 코칭을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뼈저리게 드러납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은 코칭은 장기로 연결이 절대 안 돼요. 어, 그러면 아마 제가 지난주에 코칭 프레젠스 나눌 때 나눴던 것 같은데 ICF에서 또 올라왔던 거죠. 코칭 프레젠스라는 거는 내가 어떤 프레젠스로 지금 고객한테 있어줘야 되는가까지가 포함이다. 단순히 내가 코치로서 자신감을 갖고 있고 뭐 유연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객이 가장 원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걸 정말 잘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몇몇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느낌이 올 겁니다. 그게 버디 코칭 하면서도 느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영역에 열광하는지, 사람들은 나의 어떤 특성에 좋아하는지, 그게 보이시면 그걸 무기로 삼으세요. 음. 그걸 무기로 삼으셔서 시장에 뛰어드시면, 일단 다른 사람들의 코칭하고는 다른, 아예 결이 다른 코칭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도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다 똑같은 그로우 모델 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네. 좋은 관점 공유 감사해요. 그다음에 요것도 ICF에서 올라왔던 칼럼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온라인 코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요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봐야지. 예, 그러니까요. 거기 관련된 칼럼이 올라와서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올라와서 이제 담아와 봤고, 빅쇼트에서 얻은 인사이트 해가지고 올라왔던 글입니다. 1번이, 저 이거 너무, 이게 사실 1번 딱 보자마자 이건 공유해야겠다 느꼈어요. 안일함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용한 킬러입니다. 절대 안일해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어, 안일해지는 순간 사실상 어,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꼭 다 잡으셔야 돼요. 어, 저도 안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를 다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다음 두 번째가 질적 연구인데요. 양적 연구도 중요한데요. 질적 연구가 왜 중요하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코칭 비즈니스는 무형의 서비스고 똑같은 걸 제공하면 가격 경쟁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만 줄 수 있는 걸로 간다는 얘기는 양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지 않은 거, 안 하는 거, 사람들 잘 모르는 거, 새로운 거. 그러면 이제 정량적 연구보다는 정성적인 연구, 질적 연구를 질적 연구나 질적 학습을 해 나갈 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야 내 상품에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뚫고 나가기가 쉽다라는 거고. 그다음 3번 이것도 전 너무 100% 공감하는 건데 많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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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코치님들이 뭔가 확실한 걸 저한테 물어봐요. 소위 얼마 전에도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이 되게 많은 코치님들이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어, 앞으로 그러니까 개인 코칭 시장이 얼마나 확대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어, 그래서 뭐 하는 만큼 벌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어, 답변을 이제 드리긴 했지만 자꾸 확실한 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확실한 걸 몰라서 시작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해졌다는 말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가본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레드오션 됐다는 소리예요. 레드오션 된 다음에 뛰어들겠다는 말과 동일해요. 확실해지면 시작하겠다는 말은. 어, 그래서 우리는 저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음. 물론 레드오션 안에서도 나의 차별화를 잘한다면 다시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 여정이. 차라리 좀 빨리 블루오션일 때 들어가서 선점하는 게 쉽습니다. 조금 더. 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항 분석하는 거, 이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은근히 게으르게 하기가 쉬운 영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광고를 돌렸어요. 내 광고를 본 사람은 몇 명이고 링크를 몇 명 클릭했을까?
분석해야 되고요. 그럼 링크를 클릭하고 실제로 랜딩 페이지에 간 다음에 내 걸 구매하는 페이지까지 넘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단계별로 분석을 해보면 어디가 지금 내가 약한지, 뭐 랜딩 페이지가 좀 매력적이지가 않은가? 또는 맨 첫 번째 광고에서 나오는 이 썸네일이 매력적이지가 않은가? 이걸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그냥 나 구독자가 몇 명이고 내 채널은 어떤 연령대가 봐를 넘어서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숫자랑 친해져야 됩니다. 인적 요소는 양날의 검이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적 요소는 양날의 검이죠. 그다음에 이상한 목소리가 종종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이상한 목소리 중에 한 명이죠. 코치 업계에서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데서 강의를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음, 더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코치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제 뭔가 제가 사기꾼이라는 듯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어, 말았는데 뭐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저분들이 진짜 강의를 많이 해주셔야겠다. 그래야 앞으로 나의 코칭 시장에서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지겠구나. 저분들 눈에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구나. 어,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오랫동안 블루오션을 노리겠구나 하면서 그때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이상한 목소리, 어색한, 아니라고 그냥 치부되어 왔던 그 목소리가 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거,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 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회의론.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건강한 수준의 회의론입니다. 건강한 수준의 회의론. 나를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건강한 수준,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석적 사고를 촉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수준의 회의론을 유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 이거 되게 많이 애쓰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라서. 저 과학 전공자잖아요. 뭘 잘 안 믿어요. 다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봐, 증명해봐. 약간 이런 편이에요. 실험해봐. 실험해서 나와? 과학자다 보니, 실험해서 안 나올 것 같으면 수학으로라도 증명해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많이 좀 그래서, 저의 회의론적 관점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요. 그 역할에 이제 제 와이프인 최미린 코치가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저를 자꾸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7가지 교훈, 음, 제가 봤을 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큰 틀 중에 하나다라고 좀 느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공유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거나 아니면 뭐 경험담이나 공유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시죠.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 사실 저한테 가장 없는 부분이 김태호 코치님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독설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데 저는 데이터 내는 거를 요번에 검사도 했는데 저 자신을 저는 거의 없어요. 신중이 없어요. 그래서 코칭을 하더라도 그 위로자에 다가서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데가 여기에요. 유일해요. 유일해요. 네. 진짜 유일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 그게 굉장히, 근데 신기한 건 또 그 소리를 잘 듣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힘든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성을 낼 수 있는 가장 밸런스를 맞춰주는 영역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예,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혹시 뭐
구영미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는 그냥 두 번째 그 질적 연구 강력한 힘 직접 체험한다는 거. 아니, 음, 사람들이 결국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가장 강력한 거는 너가 바뀌었냐, 너가 체험했냐, 음,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결국. 그게 대체 불가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맞아요. 모든 이론은 아무 데서나 들 수 있는데, 내 얘기는 나만 들을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거랑 다 연관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뭐, 난 옛,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했는데, 어쨌건 모든 것, 아까 얘기한 것도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면, 나의 가치도 올라가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거니까는 그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걸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력도 없으면서 홍보만 엄청 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찾았더니 맞아요. 별거 없어. 그럼 진짜 더 요거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같이 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홍보만 열심히 하고 본인의 그런 것들을 정말 나만의 걸 쌓아가는 건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도 어디 있는지 이제 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시장의 힘을 믿습니다. 어, 그 예전에 어떤, 어, 이제 외국에서 코칭을 배우고 와서 한국에서 코칭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코치님, 코치들의 코칭 실력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시장에 던져 놓으세요. 시장에서 선택 못 받은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던져나 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코칭 고객이 뭐 0명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코칭 고객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거다. 또는 고객이 원하는 거를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코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쿨하시네요. 이러면서 그분께서, 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저 이제 있어 보면, 음, 도태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연구 안 하시는 분들, 코칭 안 하시는 분들, 도태됩니다. 자기 실력 못 키우고, 실력은 없으면서 이제 부풀리기만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도태되게 돼 있어요. 어, 한탄주의이거나 뭐 그런 식이죠. 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